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보고서 있죠? 미디어 바우처의 딜레마와 현실적 해법. 이걸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국민이 직접 언론사를 골라서 세금 기반 바우처로 후원한다. 와, 이거 표면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뭐랄까, 언론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방안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이 보고서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딜레마, 그리고 또 현실적인 해법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그 잠재적 위험이 대체 뭐고, 또 보고서가 제안하는 좀 의외의 해법은 또 뭔지,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고서는 미디어 바우처가 가진 두 가지 큰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선택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이 어떤 합리적인 정보 판단보다는 기존의 정치적 신념이라던가 아니면 선호하는 진영 논리 이런 거에 따라 이루어지면요. 아, 네네. 오히려 좀 편향적이거나 혹은 검증 안 된 정보를 막 퍼뜨리는 매체 쪽으로 공적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결국은 사회 갈등이나 양극화 이런 걸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입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두 번째 딜레마는요?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재원 문제입니다. 아, 돈 문제군요. 맞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의미 있는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려면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예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단순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걸 넘어서서 과연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만드는 거죠. 뭐랄까, 이상은 참 좋은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딜레마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을 제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딜레마들의 해법 실마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냅니다. 어딘데요? 바로 2025년 7월에 지급됐던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례에서 찾는 거죠.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요. 잠깐만요. 그 지역상권 살리는 쿠폰이랑 언론 지원 바우처랑 이게 무슨 상관이죠? 좀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단순히 돈을 나눠줬다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 쿠폰이 지원과 제한을 어떻게 아주 현명하게 결합했는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 지원과 제한의 결합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연매출 3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장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안 됐잖아요. 제한되었었죠. 아, 맞아요. 그랬었죠. 네, 덕분에 정책 자금이 정말 도움이 절실했던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집중될 수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다 쓰게 풀어준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 효과를 더 높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의 지혜를 미디어 바우처에도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그 기본 원칙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하지만 명백하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용을 제한하자. 일종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은 다 열어두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자. 이런 접근이죠. 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구현하자는 건가요? 보고서는 한 3단계 정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요. 언론의 어떤 공공성 기여도나 보도의 신뢰성, 그리고 얼마나 충실하게 사실 검증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회적 지표, 점수라는 걸 부여하자는 거죠. 사회적 지표 점수요? 그게 뭐죠? 약간 언론사 상적표 같은 건가요? 성적표라기보다는 뭐랄까 건강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단순히 인기도나 클릭수가 아니고요. 그 언론사가 사실 확인에 얼마나 충실한지,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얼마나 투명하게 바로 잡는지, 이런 공적인 책임을 평가하는 거죠. 아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군요.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둘째는 이 사회적 지표 평가를 바탕으로요. 사회 통념상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예를 들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린다거나 혐오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언론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목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목록화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이 목록에 없는 언론사들 중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바우처로 후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한 그 최소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언론사에는 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안 되도록, 제한되도록 설계하자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이네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각에서는 언론사를 평가하고 어떤 제한을 둔다는 발상 자체가 혹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보고서도 당연히 그 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최소 기준 설정이라는 거예요. 즉 언론사의 어떤 편집권이나 다양한 논조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네. 정말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계속 유포한다거나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해치는 수준의 혐오 표현처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극단적인 경우들. 네, 그런 최소한의 책임 영역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 자유가 너무 명백하게 사회적 해악으로 이어지는 건 좀 막아보자, 이런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균형점을 찾는 시도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와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제한적 미디어 바우처 모델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그 선택에 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약간 유도하는 장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공적 자금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저버린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고 제도의 어떤 잠재적 부작용을 관리하려는 현실적인 접근법. 아까 말씀하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그랬던 것처럼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미디어 바우처라는 제도가 가진 어떤 민주적인 잠재력, 혁신성, 이런 건 살려야죠. 살리면서도 동시에 허위정보 확산이라든가 사회 양극화 심화 같은 이런 심각한 위험 요소는 통제하려는 노력인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통제 가능한 혁신, 영어로는 Controllable Innovatio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통제 가능한 혁신. 네, 즉 무조건적인 자유방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를 위한 좀 정교한 설계다, 이런 셈이죠. 국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적 자금 사용의 책임성은 확보하려는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바우처의 딜레마와 그 해법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정말로 언론사를 사회적 지표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소 기준 미달 매체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 이게 실제로 도입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제도가 있다면 현재 여러분께서 신뢰하거나 혹은 반대로 불신하는 특정 뉴스 매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나 평가 기준에 혹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꽤 흥미로운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